라디오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뜨거운 정치 현안의 뒷이야기 그리고 여의도 물밑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 그리고 오늘 명단이 공개된 민주당의 혁신위 소식까지 박순봉,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IT본부에서는 인공지능 규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EU 유럽연합에서 법안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 최종 협상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AI 규제법,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웅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들을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도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프랑스 소식부터 넘어가보죠.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했네요. 네, 지금 프랑스 순방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파리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경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이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동포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줄 걸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한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37년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본배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프랑스 동포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동포 사회,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재하 애국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 지사 아들도 이 현장에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 순방제에서 진행한 첫 동포 간담회였는데, 네. 이기철 초대 청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특히 이제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모국과 여러분을 더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서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다. 여러분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좋긴 한데 프랑스와 우리의 시작은 병인양요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자유의 가치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 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랑스에서 연설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후 늦게 또는 네. 이제 연설은 아마 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이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 오후 늦게는 할 것 같은데요. 네.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외교 안보 협력과 첨단 산업 공조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기조인 자유, 인권, 법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아마 대북 제재 문제도 다뤄지지 않을까. 또 이도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전 정부를 언급하면서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좀 저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있는 국제 박람회기구 총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영어로 직접 연설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도훈 대변인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말을 해줬는데요. 미래와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가 윤 대통령 연설의 키워드라고 밝히면서 특히 보답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서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의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한류를 좀 강조해주는 의미로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도 함께 지금
이 지원 유치에 나선 상황이고요. 네. 여러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건축 조경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네.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뭐 사우디랑 우리가 뭐 2파전으로 이제 네. 유력한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빈살만 이 왕세자도 하루 전에 파리에 와가지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근데 너무 강력하네요. 근데 뭐 저희 이제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네. 열심히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이 오늘 또 PT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를 또 호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같이 좀 결과를 기다려 보시죠. 다음은 이제 수능 논란 어쨌든 일파만파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입시 담당 그 국장 관리관 이제 교체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인 이규민 교수 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규민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로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나왔다. 대통령이 이미 3개월 전에 지시를 했는데 네. 나왔다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시로 평가원 감사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네. 평가원 감사에 이어서 원장이 사임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 수능이 지금 5개월 남은 상황인데 모의평가 출제 문제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어제 이 원장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킬러 문항이 6월 모의평가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교육부 담당 국장을 교체하고 평가원 감사하고 평가원장이 교체되는 일,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금 다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킬러 문항이 6월 모의평가에 나왔다는 점을 사교육과 당국의 카르텔로 짚고 있는데 네. 과연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사교육과의 카르텔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대안은 또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좀 봤는데 원장이 자기가 지금 사퇴하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혼란을 뭐 적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빠르게 좀 후임 원장을 빨리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은 거듭 좀 뭐 논란을 좀 뭐랄까요 수습하기 위해서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정부와 여당이 이제 입을 모아서 이제 뭐 대통령 입시 전문가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네,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조금 논리적으로 네. 약간 네. 뭐 김준우 변호사도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네. 뭐 이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지 저는 이걸 좀 대묻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이제 그렇죠. 네. 그런가요? 제가 표현의 자유가 없네요. 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이 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분야 전문가로 불릴 수 있느냐라는 뭐 상식적인 그런 대물음, 네. 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민주당, 그러니까 야권 내에서는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 대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이런 단 말이냐 네. 꼬집는 글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말대로라면 경제 수사한 검사에게 기업을 맡기고 원전 수사한 검사에게 에너지 정책을 맡기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용비어천가 아니냐, 멈춰라 이렇게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들리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수사했다고만 해서 줄 수 있는 것이냐. 해박한 전문가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수습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기존에 조율이 안 돼서 이런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되느냐 네. 이런 지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아니다. 이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걸 왜 문제 삼냐 이런 식의 대응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글쎄요 신뢰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있는 그대로 겸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어쨌든 킬러 문항은 더 이상 출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준 킬러라는 그 등급의 문제가 오히려 다수 출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변별력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 준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래서 그 진짜 변별력을 위한 대안이 되느냐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일단 9월 모의고사부터 아마 킬러 문항 지금과 같은 킬러 문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인데 네. 일단 대통령 지시가 철저하게 공교육 과정 내에서 그리고 또 EBS 교재 내에서 출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당국 입장에서는 뭐 지문이나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까지 그 안에서 이제 좀 여지가 적어진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던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라는 말을 굳이 경교육 과정으로 이제 바꾸면서 약간 이주호 장관 질타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라는 것인지 교과서에 있는 것을 토대로 만약에 교과서에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그러니까 이런 공교육 안에서 가르친 거의 범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좀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킬러 문항이 없으면은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수험생들은 결국에는 입시에 실패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결국에는 이 변별력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또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 때문에 이 준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얘기했던 다른 과목에서의 또는 아예 전문 지식에 가까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네. 문제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은 배제하고 또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배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덜 꼬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꼬는 것도 좀 덜 꼬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준 킬러라고 해도 결국은 난이도 하락에 따른 변별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여전히 좀 이 교육 당국이 좀 설명하고 풀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수학은 킬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 뭐 비문학 지문 그렇죠, 이런 국어였죠. 거잖아요. 예. 국어도 킬러가 있나요? 이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게 네. 이 비문학 그 지문 지문을, 중에 예, 밖에서 내면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뭐 건데. BIS 같은 아주 이 그 전문적인 용어들까지 이제 들어가는 지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안 나온다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10개가 아마 넘을 텐데 이제 그럼 이제 그 모든 교과서를 또 다 봐야 되는 거냐. 차라리 어떤 교과서에서 그렇습니다. 안 나오니까 독해 능력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가 다시 교과서를 또 여러 개를 다른 교과서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 게 고민될 수도 있고 이 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진위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그렇습니다. 교과과정 평가원에서 좀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6월 모의 평가 그게 이제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과는 아직 안 아직 나왔다면서요. 28일에 나와요. 네. 그때 성적표가 배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6월 모의 평가 결과 나와봐야 딱 봤더니 정말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뭐 이런 결과가 발생했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보고 준킬러 문항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떻게 배분할지 이게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 평가 그 한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과 과정에서 당연히 공교육 안에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수능에 가는 건 맞는 방향이겠죠. 다 동일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앞두고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런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점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수능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적용하는 시기는 올해가 아니라 뭐 3년 뒤나 그러니까 새로운 교과 과정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너무 촉박하게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거고요. 그 방향성 사교육을 너무 우리가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 교육 시켜보는 그 집에서는 아시겠지만은 학원비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 또 안 보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권 카르텔,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저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일타 강사들의 뭐 사생활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던데 네. 그런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그거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은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또 이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존치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비 부담은 경감한다고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공교육 부담이는 결선이 그대로 두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만약에 사교육,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외고, 과학고 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부터 의대 가려고 벌써부터 준비한다고 하던데 네. 과연 우리나라 백년지 대계 교육이 이대로 가면은 사교육 시장은 안 없어진다. 네. 그걸 전제로 깔고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아 이거 수능 이 킬러 문항 안 돼. 다른 걸로 할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다음 소식을 넘어가 볼까요? 권경애 변호사 조국 흑서죠. 흑서. 조국 흑서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가 그 불출석했던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어서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1년의 처분을 내렸고요.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조 전 장관 관련 저서로 이름을 알린 바 있는 권경애 변호사 집단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죠. 하지만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판에 3회 불출석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이 때문에 그나마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서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패소 처리가 돼서 네. 이 유족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패소 처리가 돼서 이 유족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는 길이 좀 사실상 없어졌다. 이 네.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프게 와닿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경애 변호사가 이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변호사협회는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정직 1년 처분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유족들이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유족분들 목소리를 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변입이 이딴 식으로 할 거 내가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6개월을 굉장한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는 변협한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원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이 가련한 생명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6개월 징계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관대한데요? 자기들끼리는 우리 주원이와 제가 입은 피해는 그러면 어디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유족분 이제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이제 보도에 아마 처음에 이제 그 건의할 때 6개월로 이제 건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격분하셔서 이제 대한변협 앞으로 달려가서 목소리를 했는데 결론적인 결과는 정직 1년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좀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징계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호사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의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권 변호사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 잘못 아니냐.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계속 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협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센 징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들의 상식, 그다음에 뭐 법 감정 여기까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뭐 약하게 처벌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기존의 기준들이 조금 변호사 친화적인 그런 입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생기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맞추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씨가 그 어머니가 변협에 징계하는 별개로 이제 권 변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권 변호사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네. 소송 서류가 최근에 뭐 전달돼 가지고 아직 소송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끝까지 권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잠시 교통 정보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공항 쪽으로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 제속도 못 내는데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있었던 고장난 차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남사 부근에서 정체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고요. 이후 다시 경부 동탄터널부터 속도 떨어지는데요. 교통량도 늘었고 기흥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사이 제속도 못 냅니다. 기흥 동탄 1차로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 남사 부근에서는 갓길에서 하는 청소 작업 여파로 속도 줄입니다. 호남지선 논산 방향 논산 부근에선 3km 구간 정체입니다. 도로 포장 작업 중이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도 정읍 부근에서 정체 역시 작업 영향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대표 소식인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300명이니까 네. 그거는 30명 줄이자. 그러니까 270명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셈이고 네. 또 지금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치과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딨냐. 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습니다. 네. 또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뭐 고성을 지르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겠다.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계속 그 의석수 축소를 계속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에 5월 달에 있었던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되게 높다가 공론화 수기 거쳐서 되게 낮아졌잖아요. 네. 그 축소 의견이.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공론화 조사 결과에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 국민들에게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주고 나면은 반응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네. 건지 지역구를 줄이자는 건지 하지만 하반기 정개특위에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혁신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명단을 공개하고 첫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이 김은경 교수 체제가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김은경 교수가 직접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점입니다. 네. 조금 명단 말씀드리면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을 임상교수로 했던 김남희 변호사, 네.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7명이고요.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식 의원 참여를 했고요. 현재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층까지 혁신위원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첫 회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서 격려사를 했습니다. 일단 혁신기구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남은 총선에 이 공천 룰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혁신 비전과 활동 계획,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사건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남희 변호사, 윤영중 대표, 서복경 박사, 차지호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위원장 6명인가요? 7명입니다. 7명, 위원장 빼고 한 명 더 있나요? 네, 위원장 빼고 7명, 총 8명이 된 총 건데요. 8분.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네. 내부 인사가 누가 올 것이냐, 네. 몇 명이나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원래는 현역 위원 한 3명 정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치권의 또 이 정치부 기자들의 좀 예측이었는데 2명밖에 안 와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김상곤 혁신위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 5명, 내부 인사 5명 이렇게 좀 수를 맞췄었는데 네. 이번에는 외부 인사에 좀 힘을 실으면서 좀 혁신을 세게 하겠다 이런 취지에 인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제 초선의 의원이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관련해서 좀 자유로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이해식 네. 의원이 뭐 초선이기도 하고 또 조직사무부총장 원래 뭐 당연직으로 사무부총장 1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1명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현역 기득권을 최대한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그런 인선의 방향을 좀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 빠진 분은 이진국 아주대 교수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뭐 죄송할 건 없죠. 뭐 어쨌든 이제 명단을 보고 참 느낌이 어떠신지 아니면 이게 뭐 혁신의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을지는 이따가 불사조 기자단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마지막 엔딩에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황보승 의원이 탈당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보 의원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부로 선당 후사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의원직 사퇴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해 뭐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마땅하지만 저를 믿고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탈당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탈당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요. 당 차원에서 뭐 이혼의 가정폭력 또 뭐 A씨와의 사생활 문제 복잡하고 안 좋은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이다. 네.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탈당하고 끝이냐. 사실 황보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무위에서 이걸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무위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물러나면서 당에서는 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 때도 그렇고 네. 이번 사안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탈당해서 꼬리 자르고 끝나는 이런 문제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곱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 여기에 대한 정치권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논란이고 기초의원 후보로부터 뭐 예. 공천 정치자금 헌금을 부정수수 네, 의혹도 있으니까 수사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윤리특위를 가는 건가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성명 낸 거 보니까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어제 저희가 조금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중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까지 만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역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 이후 시진핑 주석이 미국 장관급을 만난 거 5년 만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회동에 응했다는 것 자체로 언론에서는 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실무직급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가는 대화 자체는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측면이 있어요. 네. 양국 간에 물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대화 채널, 특히 고위급의 대화 채널을 앞으로도 연결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인데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요. 강대국 간의 경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한다.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상호 존중의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달라.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블링컨 장관도 약간 화답을 했는데요. 네.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간에 민감한 문제는 일단 우리가 회피해보자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전략적 명확성으로 나가서 중국이랑 각을 세운 한국의 외교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지 중국과의 관계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싱하이밍 대사 이제 발언 부적절한 그런 발언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나왔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가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뭐 재밌었던 것은 이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의 그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 앉아 있고 네. 그 옆에 블링컨 장관이 앉아 있어서 마치 보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뭐 어쨌든 체급이 다르니까. 2018년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는 네. 원형 자리였어요. 원형 테이블이어서 네.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정상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뭐 서로 이제 이 표현이 이런 게 없이 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은 약간 뭔가 우위를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중국이 이 속내는 좀 뒤끝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물러서지 드는 모습도 않겠다는 들었습니다. 의지 네. 이런 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럼 우리도 이제 물밑에서 대화의 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도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네.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이 안 됐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었거든요. 네. 한중 정상회담까지 끌어내는 그런 외교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국 내 교민사회 좀 반응을 보면은 물론 중국이 잘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은 이걸 좀 풀어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가 좀 풀리는 게 아니겠느냐. 외교적으로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지 공은 좀 우리한테 좀 넘어온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제. 네, 대통령께서 인천 차이나타운 정도를 한번 방문하셔서 뭔가 시그널을 주면 어떨까? 그게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청률이라도 모여서 조금 네. 그런 그 제스처가 또 중요할 때가 네. 있잖아요. 네, 경제 소식 하나만 짚어보죠.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인구 구조가 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렇겠죠. 2018년부터 60대 인구가 20대 인구수를 넘어섰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60대 이상 이 고령층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60% 70%의 이 60대 이상 고령층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자리를 갖고 싶다. 왜냐하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라는 네. 이유로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60% 육박하면서 네. 20대의 그 고용률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물론 네. 20대 고용률이 그렇다고 나빠진 건 아닙니다. 20대 네. 고용률 자체도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인구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령화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이 고용률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대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희가 또 2부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뉴스였고요.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 5168님 사연인데요. 대통령 내외도 프랑스에 갔고 날씨도 꾸물한데 샹송 한 곡 듣죠. 에티트 삐아프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불어 발음이 제가 몰라가지고 에티트 삐아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목은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노래 들려드리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Avec mes souvenirs, j'ai allumé le feu.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é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토끼! 이렇게 대답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죽은 토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음의 장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토끼는 살아있는 토끼를 뜻하는데요. 동사 살다의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산토끼의 경우도 산이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그렇다면 산토끼라고 첫 음절을 짧게 발음하는 경우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때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동요의 제목인 산토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사온 토끼를 뜻하기도 합니다. 산이나 숲속에 야생하는 토끼를 가리키는 산토끼에서 산은 짧게 발음하기 때문에 산토끼 이렇게 짧게 발음하고요. 동사 사다 역시 첫 음절을 짧게 발음하니까 돈을 주고 사온 토끼 역시 산토끼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같이 한글로 쓸 때 글자 자체의 형태는 같아도 모음의 길이는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음의 장단을 제대로 살려서 발음하면 훨씬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요. 알아듣기에도 분명 더 편합니다. 그러니 우리말 장단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폭염이 누그러지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제주도는 7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 밤에는 동쪽 지역도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제주가 28도, 부산 26도, 대전,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게
내리겠고요. 내일은 서울과 부산 25도, 광주 26도 등에 머물며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후 토요일을 전후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고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선 장황한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입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규명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현재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본다면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제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누파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인력 송출국가, 인기국가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베트남의 청년의 해외 이주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1분기에 해외로 나간 베트남 노동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인력 송출국에서 인기국가였던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출산율이 높고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그렇죠. 청년 근로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한국이 약간 뒤로 밀리고 있다. 네. 이유가요? 실제로 유엔의 국제이주기구에서 보니까 지난 1분기에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이주 희망국가 10개국을 조사했는데요. 네. 한국은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순위에 들어왔나 보니까 1위는 일본이었고요. 네. 미국, 대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호 국가에서도 빠졌다. 네, 그 10위 안에서도 들지 못한 건데 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1위였던 한국이 반년 만에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좀 찾아보니까 네. 경직된 제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한국 정부가 2016년부터 체결한 EPS 프로그램의 불법 체류 근로자 축소 로드맵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낮고 오히려 제도 시행 다음 해부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보면 2017년 3만 명 정도였던 숫자가 4년 뒤 2021년 7만 명 이상으로 오히려 급증을 했습니다. EPS는 이제 고용허가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건 옛날부터 했는데 이제 미등록 근로자를 축소하는 로드맵 프로그램을 이제 베트남이랑 우리 정부가 네. 체결한 게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 조금 로드맵이 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귀국하지 않은 노동자가 60명 이상인 지역 또는 불법 체류 노동자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는 노동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즉
개인의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 거주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만약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많으면 그 지역 출신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의 특정 성에서 먼저 한국에 온 사람들이 미등록자가 많아지면 네. 그럼 그 뒤를 안 받으니까 못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기도 떨어지겠죠.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일단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한국은 부처별로 외국 인력을 도입해 왔다라는 겁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이 제각기 인력을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산업별로 외국인의 수요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적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한국은 지금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더 감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요. 해양수산부 같은 데는 선원이 모자라니까 그쪽에서 따로 받으려고 네. 하고 농림부에서는 계절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을 받아서 농번기에 좀 인력 수급 미스매칭을 좀 네. 해결하려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도 고용노동부니까 네, 실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의원실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네. 외국의 인력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때마다 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때마저도 아무래도 핑계로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뭐 이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또 이민에 대해서 또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신 국민분들도 많고 많죠.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등에서 10등 바깥으로 떨어졌고 네. 근데 일본은 1등이라고요. 네, 그 1위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고령화 저출산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일본이기도 한데 외국에 대한 폐쇄성으로 유명했던 이 나라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고요. 인력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베트남이 선호하는 1등이 된 거죠. 네. 통계만 보더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180만 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1.5%를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은 5.5%,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노동력 감소를 지금 조금씩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인구 감소 국가고 우리는 이제 71년생인가요? 100만 명까지 마지막으로 태어나다가 이제 30만 명 이하 출생인데 일본도 200만까지 찍었대요, 한 해. 근데 지금 한 해 한 80만 명 태어난다나?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축소되니까 네. 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나라도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정책에도 시사할 바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아까 이제 예고해 드렸는데 20대가 일하는 취업 구직률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났다는 건가요? 일 공부 모두 포기했다는 그런 소식 같은데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그런데 요즘은 아예 구직 활동마저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실업률 통계는 안 잡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청년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에 고용조사에서 보니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 인구가 1년 새 3만 6천 명 증가를 했고요. 지금 35만 7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통계청이 집계를 했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 미스매치 현상이 통계로 그대로 드러난 셈인데 네.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네. 가장 인기가 많았던 뭐 공무원, 임금은 적은데 연금 혜택마저 줄다 보니까 올해 31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좁아진 대기업의 취업문. 공무원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채도 지금 5에서 6년 전부터 잇따라 폐지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죠. 네, 현재 이 4대 그룹 중 삼성전자에서만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뭐 그룹사 공채가 사라져도 기업별로 신입사원 선발은 매년 이어져 왔는데 아무래도 회사도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전국 경제인 연합에서 3월에 조사를 했는데 대기업의 45.2%만,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기업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어난 나홀로 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황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알바마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경기는 어려운데 시간당 최저임금은 또 올랐고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전기, 가스 요금까지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하고 알바는 안 써야지 하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미스매치는 없고 이제 그냥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네. 그거조차 이제 늘어난 인건비 때문에 또 힘들어서 네. 채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일타 강사님께서는 뭐 이게 다 인스타그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근에는 근데 또 번아웃이 극도로 지쳤기 때문이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오랜 구직 활동 뒤에 어렵사리 취직을 성공을 했는데 기대했던 게 아니거나 네. 아니면 뭐 생각보다 고된 업무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또 그 고된 업무를 반복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초중고 때 이전 세대보다 누구보다 격렬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취업할 때쯤 되면 또 이제 번아웃이 온다는 분석들, 네,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출생은 자꾸 낮아지고 미래 세대는 일을 안 하고 정부가 좀 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일이 전혀 그렇죠. 그리고 아니죠. 구직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인구도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의 한 교수님께서 이제 그 불의의 사고로 외과 의사한테 돌아가셨는데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주 교수는 16일에 서울 아산병원 앞 아파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교수님의 환자들로부터 추모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SNS에서는 2005년경에 아버지가 대동맥류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가 당시에 유일하게 수술이 가능했던 주석중 교수님을 찾아가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15년은 더 연장해 주셨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왜 유일하게 수술이 가능하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네. 교수님은 대동맥 질환이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네. 이 분야 자체가 응급수술이 많기도 하고요.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은 인력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원의 인근 10분 거리에 살았고요. 진료가 없는 날에도 긴급 대기 상태로 환자들을 돌봐왔는데 더욱 안타까운 게 이날도 새벽까지 대동맥 응급수술을 마친 후에 잠깐 집에 다녀갔다가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환자들과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의 회장은 국내 대동맥 수술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인재 중의 인재라면서 지금까지 수백 그리고 수천 명을 살렸고 앞으로도 수천 명을 살리셔야 할 분이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제 외과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는 지난주 저희가 조규용 장관 불러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한참 활동하신 그 역량 있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것 같고 저희도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조심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뭐 주말부터 또 이제 팍팍 터지고 있으니까 오늘 뭐 저희 대본 걱정이나 분량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네. 정치권.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쁘실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수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논란이 많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냐,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 스스로 부담을 자초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지금 대통령실의 실제 분위기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왜 이 시기에 던졌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들만 좀 분분해가지고 네. 실제까지는 좀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 있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 이게 완전히 뭐 맞다 혹은 이게 뭐 주류적인 얘기다 이건 아닌데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이거 좀 조민 씨하고 연관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요 문제를 입시 공정 문제를 던지게 되면은 그래도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제 결과론적인 그냥 해석일 뿐이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여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권 내 분위기는 이제 제가 들어보기에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 여권 관계자의 표현은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의 복지 부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참 전부터 업무 지시가 내려갔는데 안 움직였고 안 움직여가지고 뒤늦게 이제 이렇게 좀 일종의 질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이제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무원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기류는 좀 이어져 왔었어요. 왜냐하면 산업부 쪽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연초였었는데 예전에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원전은 이제 그만하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의 그 주요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동안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용산에서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왜 이게 안 움직이냐 이런 얘기가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대통령이 산업부도 질타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좀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그 용산에서 그런 그 여권에서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국정기획수석을 새로 만든 게 예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관섭 수석을 이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거는 모든 역할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해가지고 홍보까지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종합적인 역할을 다 줬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기능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후과가 중요하지만 그냥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모의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업무 지시가 났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다 보고 난이도를 인지하셨다는 건가? 그러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어디가 트리거가 됐을까? 어디에서 정보가 들어갔을까라는 이제 그냥 궁금증이 좀 들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이은지 기자님 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 갑자기 대본에 없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서 점심 식사를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어제 정치부 기자들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래도 11시 40분쯤에 연설이 끝나가지고 점심은 무난히 먹을 수 있었는데 11시 조금 후에 대표실에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될 거다. 미리 기자들한테는 한 20분 전에 언지를 줘서 언지를 주긴 줬군요. 다행히 마감은 할 수 있었던.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송고 다 해놓고 이제 엔터만 누르면 되는데 이제 딱 봤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한 배경 그러니까 이제 프롬포터에 들어갔고 이제 알려줬으니까 즉자적으로 깜짝 쇼를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고에는 안 들어갔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뭐 이게 뒷얘기가 좀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애드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왜냐면 원래 초안에는 없었으니까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오늘 좀 물어보니까 교섭단체 연설문 초안을 이제 이 대표가 받아보고서 일요일에 그 하루 전날이죠. 주변 참모나 측근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좀 즉석에서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일요일에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연설 당일이었던 월요일 이제 9시쯤에 기자들에게 이제 배포가 미리 돼요. 연설문이. 거기엔 내용이 없었는데 9시 반에 비공개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좀 의견을 물었다고 하고요. 논의를 거친 끝에 현장에서 그러면 발언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최고위원들 발언도 되게 애매하겠네요. 찬성합니다라고 바로 얘기해도 뭔가 그렇죠. 그걸 잡아가라는 건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표정 관리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비공개잖아요. 거기다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 배경을 또 물어보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통감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못하니까. 민주당 못하니까 대안이 못 되니까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최근에 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좀 그리고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서도 좀 결자 해지하자 그런 심정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비명계 의원들도 너무 놀랐고 너무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이견이 없이 모두가 잘했다는 반응입니다. 친명계, 비명계 그렇죠. 모두. 네. 네. 근데 다만 방금 전에 비명계 의원을 좀 만나고 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명계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백현동 한 건밖에 남아있진 않다. 수사 중인 사안이. 네. 근데 이게 현재 증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그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러한 걸 알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실 여당에서도 지금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총선 출마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이 수사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 행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견해도 있고 반대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못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수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총선을 나와서 총선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다음 행보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사 가지고는 조금 원하는 만큼 수준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좀 많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카더라와 음모론이 횡행하는 여의도니까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참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수사가 빨리 매조짓고 의혹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리가 좀 빨리 됐으면 하는데 뉴스 언론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얘기 몇 년째 하고 있으면 좀 지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이제 혁신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이 어떤가요? 이게 좀 왜 이러냐? 특히 현역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인데 오늘은 7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일단 발표를 하고 개문 발차를 한 건데요. 그러면 추가로 또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확정된 7명만 발표를 한 거고 네. 추가 인선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일단 당내 인사로 이제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 그리고 울주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이 됐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친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원외 인사 5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에 지지 선언을 했거나 선대위에서 활동하거나 네. 이제 친명 이력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친명 일색이다, 친명 일색 혁신위원이다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인선이 난 이후에 비명계 의원에게 이번 인선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친이 쿠데타다, 친명 쿠데타다.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 네. 물어봤더니 쇄신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혁신위를 꺼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네. 왜 본인이 혁신위를 꺼내느냐.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큰 그림이었다. 이제 그 당시에 비명계 의원들 20여 명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네. 그리고 친명계 의원이 2명이 나와서 옹호 발언을 했는데 네. 그마저 야유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네. 본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네. 본인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구나. 네. 그래서 본인 친위대를 만들어서 친명 체제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친명 구태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신 분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부는 이제 그 외부 인사가 이전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서 아직은 좀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남은 몫에 약간 비명계 몫에 어떤 사람들이 좀 충원이 될 것 같긴 한 건가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지라시라고 하죠. 네. 이제 받은 글이 오늘 오전에 네. 좀 여의도에 돌았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이 네. 뭐 황희 의원을 밀었는데 안 네. 됐다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제 비명계에서 오영환 의원이나 네.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명도 들어가질 않아서 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오늘 인선과 관련해서 비명계 쪽에서 페이스북으로 비판글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추후 인선에서는 좀 안배를 해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순봉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쯤에 제가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인선이 되고 나서 네. 그때 비명계 쪽 기류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실권이 없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안 좋게 표현하면 바지사장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천 싸움은 한 차례 유보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굳이 요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도 어차피 그 한 차례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경 이사장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일종의 그냥 이제 커버하고 넘어가는 그런 인사기 때문에 네. 굳이 심하게 싸울 필요는 없겠다. 근데 다만 좀 불쾌한 거는 예를 들어 김은경 위원장을 친문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비명계 쪽 인사다, 비명계를 그 생각해가지고 배분해줬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싫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정도만 대응을 하고 어차피 이게 실권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인선이 되고 나서는 조금 기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인선을 가지고 좀 힘을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 혁신이가 실제적인 힘을 쓰는 그런 기구가 될 거냐 아니냐. 요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위원장 인선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는 안 봤던 것 같은데 또 위원들을 친명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니까 그럼 또 다시 요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좀 맞붙는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가 어차피 별걸 못할 거니까 혁신위원장 가지고 더 이상 대론하지 말자. 당에 안 좋으니까. 그게 지난주 말 정도의 느낌이었고 혁신위원으로 뭘 하는 게 오히려 크리티컬한 그 쟁점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싸워야 될 수도 있나? 맞습니다. 혁신위원을 또 이렇게 쭉 배치하면 다시 혁신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이제 혁신위가 띄워졌지만 바로 직전까지도 혁신위가 있었다는 참 혁신의 연속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전 혁신이었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를 막 제기를 했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그게 뭐 가다듬거나 감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안들이나 뭐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새로운 혁신기구 이야기가 나오고서 네. 그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에 혁신위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60여 개로 정리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그래서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혁신위에서 논의되는 안들이 좀 유출이 됐고 그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잖아요. 뭐 당원들의 뭐 평가를 뭐 당무감사에 넣는 안이라던가. 그래서 좀 빛이 바래게 된 건데요. 네. 다만 이해식 의원이 네. 사실 직전 혁신위 위원이었어요. 그 정치분과 담당이었거든요. 네. 사실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혁신위가 사실상 정치분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해식 의원이 이번 혁신위에도 참여를 했다는 거는 뭐 그대로 그냥 이관에 간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면 물밑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그렇죠. 거겠네요. 지금 혁신위를 둘러싸고 혁신위의 구성, 권한, 성격, 의미가 계속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런 부분인데, 장경태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최근에 좀 뭐 기절쇼냐 아니냐 장해찬 의원이랑 뭐 이제 논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영상도 좀 공개됐는데 뭐 억울한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당일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잘 알 거잖아요. 네. 전에 이제 현장에는 없었는데 갔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넘어지는 상황에서 무릎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요. 완전 머리 쪽으로 고꾸라졌었고, 그리고 무릎 보호대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 사진이 찍혔잖아요. 네. 그 사진만 조금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찍혔고 네. 나머지 사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각도나 빛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라고 기자들은. 그러니까 무릎에 울퉁불퉁하게 뼈가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이제 착시 효과를 줬다. 그래서 당일 오후에 네.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네. 이날 기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주당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날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거를 의혹 제기를 하길래 정말 좀 당황스러웠는데 장경태 의원도 이건 뭐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법적 대응에 나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좀 더 조금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했으면 됐다.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갑자기 툭 쓰러지니까 무슨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잘못해보면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쓰러지고서도 연락을 했어요. 네. 괜찮으시냐고. 근데 잠깐 빈혈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의원들이 다 네. 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은 굉장히 적고 이거는 갈 행사는 많으니 이거는 의원 비판입니까? 걱정입니까? 묘한 내 정치 혐오입니까? 의원회관에서 운동하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하는 겁니까? 묘한 이은지 기자님의 독설이었는데, 네, 그래서요. 네. 근데 원래 정치를 하면 안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들 해요. 그쵸. 의원들이 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아픈 의원들이 좀 많은 게 한참 환절기였을 때 이재명 대표, 장경태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방 일정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나란히 독감에 걸린 적이 있어요. 최고위도 못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를 해도 아픈 분들이 옛날에 아파도 그 표 떨어지거나 공천 못 받을까 봐 소문 안 내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 교체, 뭐 집에 갈 시간 이런 얘기니까 건강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더 노력했었는데, 네, 어쨌든 장태 의원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니 빨리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근데 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건강 문제가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절대 이런 약점을 노출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경태 의원은 뭐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으니까 뭐 좀 다른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많은데 황보승 의원 탈당 드디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뭐 사생활 논란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한번 예전부터 있던 문제가 불거진 문제가 내부에 뭔가 공천과 관련된 알력이나 내년 총선을 바라본 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황보승 의원의 그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동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모 씨 민주당에 있었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박형준 부산시장 선대위원회에 같이 참여했던 이분도 근데 언론 보면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출마 생각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시도를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시도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의원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도 만난 사람도 있고 적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다 들어봤다라는 게 부산 바닥에선 다 알려진 인물이다. 부산 바닥뿐 아니고 여의도 쪽에서도 잘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황보승 의원이 많이 대동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다닌 일도 많고 행사에 같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래서 보좌진들도 잘 알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행하는 또 보좌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당무감사로 확 넘어갔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일종의 트리거라고 할까요? 계기가 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다 알 정도의 인물이고 그럼 황보승 의원도 그냥 당당하게 데리고 가서 만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호적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봤을 때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제 호적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정모 씨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황보승 의원은 당선된 이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모 씨가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제 또 불륜처럼 해가지고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당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좀 대응을 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로 이제 불거지면서 황보승 의원도 이렇게 이제 불출마 선언도 하고 탈당도 한 상태라서 사실 정모 씨가 당에서 뭘 하기라는 거는 같이 꺾인 거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또 이제 영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이제 알겠네요. 또 하나 비게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영도 지역에 지금 벌써 이제 얘기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을 비켜준 거냐,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왜냐면은 황보승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에 임명이 됐다가 이제 바로 일종의 뭐 낙마랄까요,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 정도로 밝혀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요 이제 이혼 관련된 요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냥 스스로 물러났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거 하나가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될 뻔했던 인물이라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이준석 계로 또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원래 김용호 의장이랑 관계된 그렇죠. 분이었죠. 원래는 김영호 의장하고 김영호 전 의장하고 김무성 전 대표라인 동시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총선에서 확실하게 올라왔던 그런 인물이고 지역구도 그 부산 영도가 김무성 전 대표 지역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인물인데 어쨌든 이런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당 주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은 원래 좀 어려웠다.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기가 박힌 거라서 이거는 굳이 뭐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도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분이었다. 공천 받기가 라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하여튼 물갈이 폭이 커진다는 얘기가 자꾸 이제 여의도에서 돌리니까 그런 것 중에 일환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그 계속 논란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 얘기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쨌든 논란이고 뭐고 임명 강행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이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2주 정도 이상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학폭 문제 터지고 나서 학폭 문제 알려지고 나서 쭉 체크를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초기에는 뭐 용산 내지는 여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동관 전 수석을 도와주려고 이동관 특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고 근데 중간에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보면은 그 기류가 좀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어봤을 때는 참모들은 반대 의견도 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아닌 게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고 임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명권자가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상되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그리고 이후에 또 뭐 있을 수 있는 언론의 후속 보도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동관 특보가 이렇게 계속 얘기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수능 문제 때문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논란이 좀 약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너무 지겨워져서 그렇죠. 이미 풀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얘기가 더 이상 없는 상태로 한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데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 강도는 약해지잖아요. 잊혀지게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더 임명을 할 만한 여건이 더 만들어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발언한 거나 아니면 여건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소수 있는데 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주 그냥 뭐 반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로는 이거 이동관 수석 쉽게 넘어가게 해주려고 요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다른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수석 문제는 굉장히 좀 약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가장 험한 거를 먼저 시행해서 논란을 줄인다 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인지 기자님,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을 한다고요. 정치 활동 재개하는 겁니까? 24일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일단 당장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은 좀 적을 걸로 보입니다. 그 상임 고문으로 이제 돼 있어서 외곽에서 윤석열 정부 실적을 지적하거나 뭐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는 가능한데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게 지금 이 전 대표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거나 이런 그림으로는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걸 알아서 그런 방식으로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 걸로 다들 보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데 총선 때 그럼 출마는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다들 출마는 안 할 걸로 안 보고요. 하는 겁니까? 공천을 아무도 안 주는 겁니까?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어떻게 구도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설사 다음 대선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땅한 지역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다시 좀 출마할 수 있는 명분도 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24일 토요일인가 귀국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또 당번 한 명 가는 겁니까? 당번이. 아니 그러니까 기자 토요일 날 원래는 그럼요. 네. 또 이제 강제 근로를 시키는 제가 늘 기자분들의 인권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져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나가면 하루 평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예전 아니 같지는 추가 않아요. 수당이 나오거나. 네, 알겠습니다. 수당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방송 출연료 수당이라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 수신료 블리징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그 이제 사고 당협이나 그 지역위원장 없는 자리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조강특위를 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요 관련해서 총선 준비와 함께 사고 당협들이라고 할까요? 지역위원장 없는 날들 어떻게 정리하는 수순 단계에 들어갈 거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근데 문제는 누가 원하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제 정부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네,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지금 부산 같은 데 가고 싶어 하지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역 위원회 빈대는 별로 안 노릴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막 등급을 나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좀 있나요? 총선 준비 관련해서. 사실 이제 어제 그 수도권 뭐 의원, 그다음에 뭐 당협위원장 아니면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 4명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일단 분위기가 좀 어떠냐. 이 방송을 위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가볍게 쭉 물론 많이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데 가볍게 이제 어떠냐 분위기들 이런 것들은 가끔 물어보니까요. 원래 종종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얼마 되면 이길 만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하튼 어제도 또 물어봤는데 쭉 물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들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낮은 편에 가까우니까 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 당협위원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온도차는 확실히 다른데 경기 남부 쪽은 상당히 좀 부담 갖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은 뭐 몇 개 지역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들 있잖아요. 거긴 좀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건 있는데 다만 못 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단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렇게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사고 당협이 많은 이유의 첫 번째를 봐야 되는 거는 자리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워낙 현역이 없으니까. 맞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려운 지역구 이제 그 신보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주는 좀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자리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너 총선 출마할래 여기 갈래 하면은 나 그럼 거기 갈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빠져 있는 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장으로도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석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의원들이 수도권 선거를 걱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 완전 참패했잖아요. 참패했는데 그 와중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데죠. 너무너무 좋은 데죠. 너무너무 어려운 총선에서도 이긴 수도권 의원들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TK 내지는 PK 지역과도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공천이 걱정인 거지 수도권의 분위기가 걱정인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일 수가 있는데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되면은 본인이 잘하면 열심히 하면 당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대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협위원장 들은 한번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 포스터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못 구할 정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절대 같아요. 아니다. 다만 호남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야 늘 그런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 어때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여론조사 쭉 보면 서울 쪽은 왔다 갔다 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 총선 수도권 특히 서울 쪽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민주당은? 일단 민주당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이 조금 어렵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다시 돌아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돈봉투가 있어서 그게 악재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지만 뭐 빠르게 그래도 수습을 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이제 치르게 된다 하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곳은 많아야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닐까요? 좀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뭐 사고 당협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 쪽 얘기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지역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 인사들도 한 네. 10월쯤까지 지역구 정하는 걸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돈봉투 사건 네. 같은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그쵸. 몇이나 더 자리 탈당이든 그쵸. 뭐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네. 현재 당협위원장은 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어요. 사실 네. 지금의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는 거는 별로 가능성이 그렇게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양쪽이 승리를 자신하면 소선거구제를 계속 밀 거고 패배에 대한 대패에 대한 보험을 들려면 중대선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당을 중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럼요. 공천을 받고 당선돼야 그렇죠. 고민하다 보니까 그 전략은 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김기현 대표도 그 얘기는 별로 안 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요것만 하나 짚을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3지대 특히 금태섭 신당 야양자 의원도 신당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에 그때 특히 그 금태섭 전 의원이 토론회 개최했을 때 네.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 국민의힘 사람 다 물어봤는데 네. 공통적으로 제가 딱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 요 3정당 내지는 3세력의 움직임을 반사판으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당내에서 비주류 내지는 중도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자신들의 입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외부에 3정당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우리 당을 위협할 수가 있어. 이런 불안감이 생겨야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사판으로 쓰려고 할 뿐이지 실제 가서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는 좀 낮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거는 다만 이 금태섭 전 의원하고 양양자 의원이 만드는 정당 같은 게 좀 잘 될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거는 나중에 흡수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중도 정당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 정당을 데려온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몸값 높이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몸값 높이는데 좋고 예를 들어 기업으로 치자면 인수할 때 돈을 더 치를 만한 그런 형태가 되는 무슨 거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 정당 여러 개 가설 정당처럼 만들어서 국힘이 약간 흡수하는 모양새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스타트업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엑sit 느낌도 전략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 네. 종착지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국 신당 얘기까지 한번 취재를 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순봉 기자,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 건너뛰고 네. 이번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IT 관련 법안 얘기이기 때문에 또 법하면 또 우리 변호사님과 같이. 아니 제가 유럽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챗 GPT, 인공지능, AI 이런 거 관련해서 막 6개월 동안 개발을 중단하고 사회적 지구적 논의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역시 EU에서 이제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서 일단은 이제 보통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챗GPT를 위한 규제 법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2년 전부터 이 AI가 우리 삶에 도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포괄적 규제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규제안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AI 생체 인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안면 인식이든 지문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이런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뭔가 원격 생체 인식하는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혹은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얼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해서 안면 인식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뭔가 공공에 있는 인터넷이나 CCTV 여기에 있는 이미지 활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예전에 우리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범죄에 대한 확률 같은 것들을 막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과거의 범죄 행동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예측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2년 전부터 논의됐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가 워낙 지금 뜨겁죠. 챗GPT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과연 사람들이 쓰는 걸 봤더니 이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네. 오히려 AI 규제안 중에 아주 빠르게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규제안도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냐. 첫 번째는 불법 콘텐츠 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제일 큰 게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챗GPT가 쓴 글이다. 그럼 그거는 챗GPT가 쓴 글입니다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들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AI 생체 인식과 관련돼서는 네. 일단은 뭐 투표를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규제를 하는데 야 이거 AI 생체 인식이 오히려 되게 좋은데도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막는 게 맞아?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성형 AI 특히나 생성형 AI가 컨텐츠 만드는 거에는 명시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되게 압도적인 이제 표차로 통과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원 저작자의 그걸 지켜줘야 된다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벌써 AI가 창작한 웹소설을 팔고 막 그런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인정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AI가 그럼 무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믹스해서 만들어냈냐. 네네네. 그럼 원 저작자들한테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재미있는 논의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번에 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나올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챗 GPT 같은 오픈 AI가 만든 소스들은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어도비에서 우리가 알는 포토샵 만드는 어도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성형 이미지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쓰면 이미지 나오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기존하고 다르게 한 게 우리가 보통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가 유료 데이터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료 데이터로 해서 얘네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생성형 이미지의 결과값이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마치 음원이라고 치면 음악도 요즘에는 한 음악에 들어갈 때 작곡가 한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막 소스를 10명씩 넣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 그림이 나올 때 어떤 그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그 출처를 가져와서 한 그림에 대한 예를 들면 저작권을 뭐 한 이 그림의 10% 저작권 A한테 이 그림의 10% 저작권은 B한테 이런 식으로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 스타일로 세일러문을 그려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어떤 거는 또 유화일 거고. 그렇죠. 그럼 저작권 없는 거나 옛날 것이어서 넘어갈 테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겁니까? EU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일단은 그 생성형 AI에서 아까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명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예 기간 감안해서 2026년 정도에 지금 이제 실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쓰는 건 역시도 생각해보면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글을 썼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로 웹소설을 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생성형 이미지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내가 포토샵으로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좋은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지금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이제 EU에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면 결국에는 이거를 만든 회사들 쉽게 말해서 챗GPT 만든 오픈 AI한테 이걸 기술적으로 너네가 해결을 안 하면 이거 너희한테 엄청난 벌금을 내릴 거야. 이런 식의 문제로 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EU가 먼저 나선 거네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약간 미국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AI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이제 규제적으로는 뒤로 물러서 있던 상황이고 근데 이번 챗GPT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약간 심각성을 미국에서 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반보 앞서서 나온 게 지금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이렇게 왜 먼저 규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2년 전부터의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유럽에
빅테크 기업들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 역시 다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들이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럽에 있는 서비스로 비용을 벌어가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럽 회사들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정부나 이런 데는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라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럽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역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한테 약간의 규제를 통한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보면 미국은 규제를 좀 안 하고 유럽은 늘 규제를 좀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 애플이니 뭐 트위터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본사에 막 아일랜드에 막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그렇죠. 유럽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까지는 좀 조용했었는데 흥미로운 건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럽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입법을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법은 이제 통과가 됐을 때 투표를 통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이제 발의가 됐었던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정확하게 말하면 AI 면책 조항 금지법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AI가 뭔가를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면책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성형 AI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챗GPT가 만드는 결과물들,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이런 것들에는 이 면책 조항을 금지하겠다. 반대로 말하면 생성형 AI가 뭔가 만든 거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발자가 책임져라. 그렇죠.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법안이 어쨌든 지금 발의는 된 상황이고요. 이게 통과가 될지 좀 봐야 됐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어쨌든 규제안이 나오는 게 참 뭐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별도 얘기지만 이제 뭐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얘기하고 문명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규제를 먼저 만들 수 있거나 신약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선진국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EU랑 미국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하면 야,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아직은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G7, G8 이런 얘기하려면 이런 것도 먼저 만들 수 있는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국력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아직 좀 겸양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제를 외치는 반대편 사이드의 주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보통 규제를 하면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런 규제들이 먼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EU의 법들 아까처럼 저작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길 회사들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미 공부 다 시켜놓고 똑똑하게 인공지능 만든 데들은 출처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은 완전히 기술 중심이고 유럽은 이제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한 게 별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발의된 것들이 좀 실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이런 지금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우리나라는 좀 선호용 후 규제로 가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분명히 좀 법안으로 확정돼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규제 샌드박스처럼 약간 허용해놓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 관련 논의를 한번 쫓아가봤는데 어쨌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규제를 주고 있는데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시키는 데서는 오히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오히려 면책 규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방향성은 일단 공부는 시키자. 왜냐하면 AI가 국력이 되니까. 하지만 결과물을 내뱉는 데 있어서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자. 이런 식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데도
결과물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의회는 통과를 한 거고 집행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어쨌든 통과가 확실시 돼 보인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호였고요. 저도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